1864년부터 1875년까지 이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871년에 파리꼬밈이 있었어요. 파리꼬밈. 그래서 파리꼬밈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국제노동자협회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중앙집권적 조직으로 나가고, 그게 왜냐면 파리꼬밈이 있죠? 파리에서만 고립적으로 하다가 파리꼬밈이 진압당했다 그랬잖아요. 프랑스 전체에 확산되지가 못했어. 파리꼬밈에는 여러 정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강력한 지도 중심이 없고 중앙집권적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는 노동자당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국제노동자협회를 바로 중앙집권적인 노동자당으로 만들려고 해요. 파리꼬밈의 그 교훈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파리꼬밈은 최초의 노동자 국가, 최초의 노동자 국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플레탈 독재.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혁명한 다음에 혁명 이후에 대체 국가, 그죠? 혁명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이거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단 말이야, 혼란. 무정부주의자는 국가 자체는 게 혁명 이후에는 국가는 바로 소멸.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런데 파리꼬민에서 국가를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 반동들이죠. 반동들을 진압해야 돼. 반동들을 진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반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노동계급의 독재가 필요하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고 바로 그것이 노동자 국가라는 거죠. 그게 파리꼬민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봅시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파리꼬민은 노동자 계급이 부르주아 국가를 접수하여 그것 자체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보여줍니다. 있다고 해요. 사용할 수 없다.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르크스는 1871년 4월 12일 후겔만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리꼬민은 루이 보나파르트의 구르메르 18일 내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해방을 위해 부르주아 국가의 통치 기구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론을 실천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혁명 이후에 부르주아들의 반역을 진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비군, 부르주아 군대를 해체해야 되고 부르주아 관료를 해체해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쭉 읽어보면 돼요. 하지만 파리꼬민은 비록 파리에 국한되었지만 최초로 노동자 정부를 건설하려고 시도하였다. 따라서 파리꼬민은 모든 형태의 국가를 청산해야 한다는 바쿠민의 주장이나 국가를 폐지하고 생산자 연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포르동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국가는 바로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형태의 국가는. 근데 막스는 파리꼬민에서 그게 아니라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과도기적으로 반동들을 진압하려면 국가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국가 대신에 뭐가 있으면 된다 그러냐면 소규모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있으면 된다. 국가가 아니라. 근데 혁명 직후에 이 반혁명 세력이죠. 반혁명 세력이 아직도 상비군이 남아있죠. 그리고 관료도 남아있고. 근데 이제 소규모 협동조합이 연합쳐가지고 이런 반혁명 세력을 진압할 수가 없죠. 이걸 진압하려면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무장단체가 필요하겠죠. 국가가. 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혁명되고 나서
바로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만든다면 반혁명 세력을 진압할 무력이 존재하지 않는. 자, 그 다음 박건희 총리. 마르크스는 프랑스 내에서 낡은 정권의 억압적인 기분은 제거돼야 하지만 그것의 합법적인 기능은 혁명 직후 사회의 책임 있는 대리기구에 되돌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마르크스는 꼬뮤는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였으며 노동자의 경제적 해방이 완성될 수 있는 정치 형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혁명이 되고 나면 혁명 직후에 파리코민에도 몇 번 예강이 되지. 관료, 상비군, 중앙은행 재정이죠? 이런 것들 등을 그때 노동자가 그죠? 노동자가 장악해야 되죠? 장악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를 바로 해체하는 게 아니라 과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노동자 국가, 최초의 프롤레타 독재라는 거였습니다. 박훈이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인데,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엥겔스 역시 1872년 건의에 대하여를 통해 반건의론자들은 정치적 국가를 낳은 사회 조건을 폐기하기 전에 국가를 유격에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바쿠닌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 바쿠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건의조차 부인하였으며 국가의 폐지 이후에도 사회혁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건의 역시 부인하였다. 이들은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자유를 추구하였다. 반권위론자는 뭐냐면 권위를 다 반대하는 거야. 권위에 다 반대, 권위. 권력에 반대, 모든 권력에 다 반대. 멋있어 보이죠? 모든 권력에 반대하니까. 이들의 말에 의하면은 무정부자, 우리가 자본주의 권력에 싸워서 자본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왜 우리가 노동자 국가를 왜 유지하냐 이런 주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엥겔스가 뭐라 그러냐면 자본주의 국가가 나온 그 사회 조건, 자본주의 관료와 자본주의 상배군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도 잔당히 살아있는데 지금 국가라는 무력기구를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 잔당들. 자본주의 관료와 상비군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는 강력한 강제 조직이 필요해, 국가가 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쿠닌 이런 사람들은 다수결, 그죠? 민주주의에 의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이것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타도된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혁명 수행을 하는 주체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주체, 혁명적인 정당, 정부 조직 이런 것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자신들은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네. 사회로부터의 자유. 즉 공동체로부터의 자유. 그죠? 공동체가 없는 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사회로부터의 자유. 공동체가 없다. 제도가 없다. 무제도. 그죠? 무정부주의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회. 세상에 그런 사회가 있겠어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회? 방금 자본주의를 타도해가지고 자본주의 상비군과 관료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러시아 혁명에서 타도를 하니까, 유럽에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러시아 혁명을 전복하려고 군대를 막 보내죠. 혁명 전쟁이 일어나는데, 국가가 필요 없다? 상비군도 필요 없고, 사회주의 정부 조직도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더라고요. 마르크스는 그건 아니다. 사회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본주의 잔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강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집단주의. 그렇죠? 집단과 개인의 조화가 필요하지 집단 자체를 거부하는 개인주의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바쿠닌주의는 공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소농민이나 소생산자층의 중앙집권적 국가를 수립하려고 하였던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과격파인 자코뱅주의를 계승하였다. 또한 바쿠닌주의는 소수의 음모적 공기를 강조하였던 19세기 중엽의 프랑스 블랑키주의와 러시아의 테러리즘적인 허무주의가 복합되어 나타난 무정부주의였다. 무정부주의가 두 개가 있어요. 무정부주의가. 어떤 두 개가 있냐면 평화적인 무정부주의. 평화적인 무정부주의. 대표적인 게 풀동이에요. 풀동. 풀동은 무력혁명 반대예요. 풀동. 무력혁명 반대고 어떻게?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평화롭게 건설할 수 있다. 어떻게 평화롭게? 합법수단으로 어떻게?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자본가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이러한 세금 정책으로 평화롭게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주의로 바꿀 수 있어요. 협동적 연체로 바꾸고 이게 평화적인 무정부주의자예요. 우경 무정부주의죠. 그 다음에 폭력적인 무정부주의. 이거 아까 우리 계속했죠. 지난번에. 끄떡하면 봉기만 하는 거죠. 소수 엘리트의 봉기주의. 봉기. 이게 블랑키, 바쿠니니 이런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블랑키주의, 음모적 봉기. 노동자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 할로윈데이 때에 이태원에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거기 가서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젊은이들 요즘에 실업이 많아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면 거기 젊은이들이 우리한테 가세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혁명의 대중을 갖다가 미리 조직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소수 엘리트들의 봉기예요. 이런 일들이 바꾸는주의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쿠닌주의자도 프루동주의하고 공통적인 거는 국가를 부정하고 협동조합의 연합체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협동조합의 연합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협동조합의 연합체는 혁명 직후에는 반혁명 진압 문제로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하죠.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해. 그죠? 불가능한데, 근데 반혁명이 완전히 진압된 공산주의 사회에선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전 세계가 완전히 공산주의가 됐어요. 자본주의가 하나도 없어. 자, 지구상에 자본주의 국가가 없다. 잔당들도 모두 소멸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지금 같은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하겠냐. 중앙집권 국가, 다시 말해서 엄청난 상비군이죠. 상비군과 관료. 소련 시대에 상비군, 군대 엄청나게 많았죠. 중국 지금 군대 많고, 조선도 군대가 많죠. 상비군과 이런 중앙집권 국가가 자본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자본가의 잔당도 소멸했으면 이런 중앙집권 국가가 필요하겠냐는 거야.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혁명 직후에는 불가능하지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군대가 수백만 명이 있고, 그죠? 이런 관료들이죠. 관료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아니겠죠. 그죠? 시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혁명 직후에는 협동조합의 연합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돼서 지구상에서 공산주의적이게 된다면 오늘날 같은 중앙집권국가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코타 강경 비판에 따르면 국가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정치적 과도기에 있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적 독재이다. 관련하여 잉겔스는 1891년 초반된 프랑스 내전 서문에서 파리 고민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임을 밝혔다. 마르크스에게 있어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고타 강령 비판 이전에는 주로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위해 착취 계급을 억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고타 강령 비판 속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 사이의 정치적 이행기로 상정되었다. 좀 어려운데. 자, 혁명이 일어났어. 우리 혁명인데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예를 들면은 소련,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조선, 베트남 이런 데를 다 생겼. 이런 특징은 어때요? 봉건제가 남아있죠. 봉건제가 잔재, 그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나면 1단계가 뭐냐면 인민민주주의 단계야. 인민민주주의 단계는 뭐냐면 봉건제, 봉건제를 소멸시켜요. 지주를 소멸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생산력이죠. 자본주의 생산력을 국가가 마치 자본가처럼 생산력을 증가시켜요. 어떻게? 국영농장 혹은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국가가 봉건제를 소멸시키고 국가가 공장이라는 걸 만들어. 이게 인민민주주의 단계,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단계예요. 인민민주주의 단계. 이 단계에서는 아직 자본가들이 남아있어. 이 단계에서는 독점 자본과 매판 자본이라 그러죠. 제국주의에 하는 매판 자본. 매판 자본은 소멸하는데 나머지 자본, 예를 들면 민족 자본이라든지 중소 자본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자본가를 다 일수시킬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죠. 조그만 공장 이런데 사회주의 혁명이 났다가 하루아침에 다 폐쇄시킬 수는 없어요. 삼성 같은데 현대자동차는 국영으로 바로 바꿀 수 있지만 조그만 회사는 그럴 수가 없죠. 식당도 있고 못해. 그래서 민족자본이나 중소자본이 남아있어. 이게 인민민주주의 단계야. 그 다음이 사회주의 단계야.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이제 자본가들이 드디어 소멸했어. 자본가들이 소멸. 그죠? 자본가들이 소멸했어요. 단계에서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보통의, 저거 했었죠? 과거의 소련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선 같은 데가 이렇게 자본가들이, 소멸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았는데, 공산주의 단계죠. 이 단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런 단계였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고타항에서 말하는 게 이 사회주의 단계야. 이 사회주의 단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공산주의. 그리고 이 공산주의 단계를 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레닌이 이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지칭했어. 그래서 우리는 고타항에 나오는 첫 번째 단계의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그죠? 그 다음에 더 높은 수준의 공산주의를 아직까지는 도래하지 않은 이러한 공산주의 이렇게 이제 막스주의에서는 그렇게 제기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타도된 다음에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자본가가 사라지는 사회주의 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중간 단계. 그럼 프롤레타 독재는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서부터.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단계까지 자본가들이 완전 소멸하고, 그죠? 국내 자본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다른 나라 자본가들도 있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 공산주의 단계 전까지가 바로 프롤레타 독재라는 거예요. 소련과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소멸했지만 소련과 조선을 멸망시키려는 미국이 있죠. 그러니까 대외적인 자본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프롤레타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공산주의가 되면 프롤레타 독재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와 같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에 있는 과도기가 바로 프롤레타 독재, 노동자 국가라는 거죠. 파리코뮌이 첫 번째 형태였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단계는 뭐냐면 자본가들이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착취계급이죠. 자본가를 착취계급을 소멸해. 그래서 착취계급을 억압해.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었어요. 입장이 자본주의에서 보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민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초기에서는 어떠냐면 반대가 돼. 노동자가 자본가를 착취한단 말이에요. 착취하는 말이 좀 그렇지. 말하면 지배한다 그러겠지. 지배. 네? 혹은 탄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계가 역전됐다는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착취계급을 착취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착취계급을 억압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대에 착취계급했던 자본가들이 인민민주주의 단계와 초기의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억압당한다는 거죠. 재산을 뺏기죠, 재산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행기 가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18분이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해야 돼.